우크라이나를 삼켜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겠다는 푸틴의 야욕으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푸틴은 며칠이면 전쟁은 끝난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죠. 러시아군은 엄청나게 고전했고 1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 넘게 시간이 끌리는 바람에 러시아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군사는 10만 이상을 잃었고 전 세계적으로는 왕따가 되었으며 막대한 군비 지출에 서방의 경제 제재 콤보가 더해져 한 달에 적자가 31조 원씩 나고 러시아 경제는 실시간으로 잿빛이 되는 중입니다. 사실은 보통 나라라면 이만큼이나 피해 봤으면 일찌감치 발을 뺐을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그렇지 않죠. 나라가 거덜나는데도 오히려 핵 위협까지 해가며 전쟁을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들 대략적으로는 아실 것입니다. 일단 푸틴은 여기서 지면 실각이 거의 확정이니 이기려고 기를 쓴다는 이유, 또한 러시아는 피해가 크니까 어떻게든 이겨야 본전치기라도 할 것이라는 이유가 가장 잘 알려져 있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들은 파생적 이유일 뿐 근본 이유는 아닙니다. 근본적 이유는 바로 러시아가 진다면 러시아 그 집단 자체가 다시는 강해질 수 없을 뿐더러 삼류 국가로 전락하고 러시아 연방까지도 공중 분해될 공산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릴까요? 우크라이나 땅은 러시아에 비하면 세 발의 피, 그거 하나 없다고 러시아가 그렇게까지 나락에 갈까요? 이 말이 진짜일지 러시아는 정말 나락에 갈지를 지금부터 명약관화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못 먹으면 망한다는 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러시아에게 왜 중요할까요? 그를 알려면 러시아의 역사를 봐야 합니다. 러시아의 역사는 완충지 확보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항상 더 많은 완충지, 즉 땅을 원했고 끝없이 팽창했기 때문이죠. 우크라이나도 그 완충지 중 하나인데 이에 관해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때는 1283년 러시아의 시족격 국가 모스크바 대공국이 탄생했습니다. 이들은 본인들을 옥죄던 몽골에게서 독립, 곧 차르를 칭하며 강력한 국가를 꿈꾸게 되었죠. 그런데 대대로 차르들은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었으니 국가 운영 난이도가 너무 빡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들의 수도 모스크바의 위치 탓이죠. 어떤 국가든 자신의 수도는 가장 철저히 방어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모스크바는 드넓은 평야 한복판에 덩그러니 위치해 있는 방어하기 매우 어려운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도시들은 산악지형이라 지형을 활용해 침입을 막아낸 경우가 많지만 모스크바는 산은커녕 주변 약 400만 제곱킬로미터가 죄다 평야이고 평균 고도는 고작 170m로 평평 그 자체입니다. 이 말인즉 외적이 침입하면 쾌속으로 밀린다는 뜻이죠. 실제로도 모스크바는 몽골 제국, 폴란드, 크림 칸국 한테 한 번씩 다 함락되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참 기가 찰 노릇이죠. 하지만 수도를 안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생존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머리를 싸매다 곧 기상천외한 해결 방안을 내놓는데 평야라 방어가 진짜 어렵네. 야 그러면 플랜 B다. 모스크바를 지킬 완충지대라도 최대한 많이 확보해 놓으면 되잖아. 모스크바에서 우리 국경이 가능한 한 멀어지도록 땅을 집어 먹자고. 그 땅 자체로 완충지 역할을 할 테니까. 바로 완충지 확보, 즉 오히려 팽창하는 것이었죠. 러시아인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수도를 방어할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외적의 침공을 지연시켜줄 땅, 즉 완충지를 많이 확보해두면 적이 쳐들어와도 모스크바에 도달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럼 최소한 수도를 방어할 시간은 벌 수 있죠. 생존을 위해서는 확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수도를 못 지키면 성장조차 못하기도 하고, 이 결심을 한 이후부터 러시아는 땅에 환장하게 되었고 미친듯이 개척 전쟁을 벌여서 완충지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결국 얼마 뒤 러시아 제국 시절이 되면 이만큼이나 땅이 커지죠. 이때 러시아는 완충지대로서 우크라이나 확보에도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확장했어도 모스크바는 여전히 취약했죠. 19세기에 또 모스크바는 프랑스의 나폴레옹에게 함락되었으며 소련이 들어선 이후에도 나치 독일이 쳐들어와서 모스크바 코앞까지 쾌속 진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완충지를 확보해도 이 모양이니 러시아인들은 절망할 만도 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먹어도 위험하네. 야
그럼 더 먹자 하고 더더욱 팽창했고, 결국 2차 대전 이후 소련의 최전성기가 되었을 때 그들의 판도는 어마어마해집니다. 전쟁 승리로 얻은 영향력 그리고 그들의 군사력으로 주변국을 압박해서 각 나라들을 싹 다 자기 나와바리로 편입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소련의 위험은 엄청나서 모스크바 동쪽은 시베리아로 막고 스탄 국가들을 죄다 자기 영향권으로 편입해 놓음으로써 막았습니다. 모스크바 남쪽은 카프카스 산맥이랑 그 너머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다 먹어서 막아놨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서쪽, 이곳도 끝내 틀어 막았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을 압박해 죄다 위성국화, 자신의 완충지로 삼은 것이죠. 러시아인에겐 서쪽이 가장 중요한 게, 이곳엔 유럽 대평원이라는 길다란 평원이 또 있으며 이곳에는 프랑스, 독일, 폴란드가 자리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죄다 모스크바로 쳐들어왔던 나라들이죠. 특히 주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련은 그곳마저 틀어막는 완충지 부자가 되는데 성공했죠. 그런데 이 완충지 중에서 가장 소련이 애지중지했던 곳이 따로 있었으니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다른 곳보다 단연 한 수 위의 중요도를 지녔죠. 그곳에는 러시아에게는 없는 산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카르파티아 산맥인데 평균 고도 1km의 산악지대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지납니다. 그리고 러시아인은 여기에 환장했죠. 러시아에 거의 없는 천연 방어벽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지형을 활용해 이곳을 요새화하면 모스크바를 튼튼히 방비할 수 있고, 여차하면 산맥을 넘어가서 적을 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플러스 알파로 우크라이나는 세계 3대 곡창지대 중에 하나라 매우 비옥하며 남쪽으로는 따뜻한 바다인 흑해로 나갈 수 있는 요충지여서 러시아인에게는 황금알 나는 거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소련은 우크라이나를 애지중지, 아예 소련의 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는 매우 중요한 땅이다, 그러니 우크라이나 행정구역에 아예 크림반도랑 우크라이나 옆에 땅 일부까지 포함시켜 주자고, 그런 관리도 쉽고 정치적 효과도 있으니 어차피 뭐 우크라이나는 영원히 우리한테 속할 테니까 문제없지, 땅이 어디 가기라도 하겠어 하면서 땅까지 떼어줬습니다. 아무튼 이런 영토 확장에 힘입어 냉전 시절 소련은 미국과 함께 초강대국의 지위를 누리며 달콤한 패권을 맛보았죠. 러시아인들은 이게 영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1991년 그 믿음은 산산이 깨어지죠. 소련이 붕괴된 것입니다. 공산주의라는 체제의 한계를 못 버틴 소련은 스스로 무너졌는데 이건 러시아인에게 재앙이었습니다. 그러자 애써 모아놨던 완충 국가들이 모조리 러시아에게서 독립, 모스크바는 소련 때 비하면 거의 발가벗겨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도 이때 독립해버렸죠. 그런데 이렇게 러시아가 약해지니까 기회를 본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럽이죠. 사실 유럽은 러시아에게 유서 깊은 경계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확장을 선택한 이후 계속해서 팽창했는데 당연히 그만큼 유럽은 영향력을 잃고 손해를 보는 셈 러시아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리고 특히나 러시아 역사상 가장 손꼽히는 판도를 형성한 소련 때 이르면 유럽의 공포는 최고조가 되어 맨날 치고받고 싸우던 유럽이 국제기구를 조직해 똘똘 뭉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소련은 만족을 못하고 더더욱 확장하려 했으니 공포는 더했죠. 하지만 그런 소련이 해체됐습니다. 따라서 유럽은 이거 보게? 러시아가 드디어 약해졌다. 이제는 주도권이 우리 서방 세계한테 있어. 이럴 때 빨리 고지를 확보해 놓자고 하면서 빠르게 소련에게서 독립한 동유럽 국가들에게 접근, 유럽 세력권으로 편입시켜 나갔죠. 이때 이를 주도했던 국제기구가 나토인데, 나토란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준말로 냉전 시절 소련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국과 유럽의 국제 군사 협력체입니다. 일종의 공동 방위 체제로 이들은 단 하나의 나토 회원국에 대한 공격도 나토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합니다. 즉 가입하면 일단 안보는 든든해지는 시스템이죠. 큰형님 미국까지 가입해 있으니 그렇게 나토는 서서히 동진했습니다. 향후 있을지 모를 러시아의 팽창을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는 당연히 펄쩍 뛰었지만 나토의 세력권은 이렇게까지 늘어나서 우크라이나 바로 앞까지 오게 됩니다. 이에 러시아인들은 큰 수치, 분노, 위기를 느꼈지만 그들은 초기에는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죠. 소련 해체 후 러시아는 후폭풍으로 호랑기가 이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누군가 러시아에 등장해 분노에 찬 러시아인들의 마음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바로 푸틴이죠. 러시아 국민들은 다들 소련 때 강력했던 우리 러시아인은 어디 갔냐, 서방에게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꼴이라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푸틴이 나타나 이런 메시지를 던졌죠. 아니 국민들이여, 우리 위대한 슬라브인이 지금 유럽 세력에 의해 이리저리 떠밀리고 있다.
이게 뭐하는 신세냐? 이를 타개할 것은 오로지 강력한 군사력을 통한 힘센 러시아뿐이다. 나를 지지하라. 그렇다면 내가 러시아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즉 강한 군사력을 만들어서 러시아를 강하게 재건하겠다고 외친 것이죠. 이에 러시아 국민들은 당연히 혹했고 곧 푸틴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최고 권력자가 된 그는 먼저 러시아의 혼란상을 정비했는데 이것은 의외로 성공적이었죠. 푸틴은 러시아의 자원을 적극 활용, 에너지를 유럽에 갖다 팔면서 국력을 크게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푸틴의 넥스트 스텝은 두말하면 뭐하냐? 강한 러시아의 재건이다 였죠. 푸틴은 이른바 팽창적 유라시아주의를 믿는데 이 이론은 러시아가 약해진 이유가 소련이 붕괴했기 때문이라는 이론입니다. 따라서 그의 신념은 자동으로 나의 꿈은 팍스 러시아의 실현, 따라서 우리 러시아는 옛 소련의 영역을 러시아에 재편입시켜야 한다 하고 영토 탈환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기에 이를 위한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법은 군사를 동원하는 것이었죠. 이리하여 푸틴은 러시아의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넓힐 수 있는 전쟁에 죄다 개입 군사를 보냈습니다. 제2차 체첸 전쟁, 남오세티아 전쟁 등등. 나중에는 시리아 내전, 리비아 내전에도 개입했는데 참 씁쓸한 점은 이 군사 개입들은 다 성공적이었으며 푸틴의 입지를 엄청나게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워낙 자기보다 약한 나라를 상대했으니 거의 다 승리했죠. 이로 얻은 것도 많아서 남오세티아 전쟁의 경우 러시아는 조지아 땅의 20%에 달하는 면적을 자신의 영향권으로 편입시켰습니다. 러시아 국민의 푸틴 지지는 폭발적이었죠. 하지만 러시아가 세력을 넓히는 와중 나토 역시 동유럽 국가들을 가입시키며 동진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 2008년이 되자 나토와 러시아의 균형추가 임계점을 넘기는 사건이 터집니다. 마침내 우크라이나까지 나토 가입 움직임을 보이게 된 것이죠. 이에 푸틴은 아무리 승승장구했어도 대단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그나마 마지막 남은 완충지였기 때문이죠. 나토가 동진했어도 그나마 우크라이나는 아직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를 막아주는 일종의 방어벽 역할은 외견상으로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한숨은 돌릴 수 있었죠.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고 나섰습니다. 이건 러시아에게 청천벽력이죠. 그러면 나토와 러시아는 직접 국경을 맞대게 됩니다. 그러면 생기는 일은 간단합니다. 모스크바를 지킬 완충지가 사라지죠. 그럼 우크라이나 땅과 모스크바의 거리는 불과 600km, 즉 우크라이나 땅에 나토 무기가 배치된다면 나토 전력과 모스크바 간 거리는 고작 차로 반나절 거리가 됩니다. 그럼 나토군이 우크라이나에 탄도미사일이라도 배치할 시 모스크바는 너무나 손쉬운 먹잇감이 되죠. 게다가 요샌 드론의 시대인데 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면 모스크바 심장부로 드론 띄울 수도 있는 거고 말입니다. 즉 이는 모스크바의 방어가 생명인 러시아에게 생존의 위협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 푸틴의 강한 러시아 계획은 엄청나게 꼬인다는 것입니다. 팍스 러시아를 위해서는 소련 시절 영역까지 확장해야 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 그럼 코앞에 적 미사일이 버젓이 들어온 상태가 되는 거니 푸틴의 확장 정책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푸틴이 확장하려고 하면 나토가 진짜 하게? 모스크바에 미사일 맞고 싶지 않으면 스탑하는 게 좋을 거예요. 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또한 바닷길 때문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흑해로 나가는, 나아가 지중해로 나가는 러시아의 유일한 바닷길을 면하는 곳인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는 큰 바다로 나갈 길이 매우 제한됩니다. 그럼 강한 러시아는커녕 바다도 못 나가는 러시아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푸틴은 늦기 전에 선 펀치를 날리기로 결심. 2014년 우크라이나에 군사를 보냅니다. 이때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돈바스를 자기 세력권으로 강제로 확보해버렸죠. 즉 이번 군사작전도 성공적이었던 것이고 흑해로 나가는 요충지인 크림반도에다 돈바스까지 내름했으니 푸틴의 지지율은 최고율인 89%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역풍을 불러오게 되죠. 영토를 뺏긴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저 러시아 것들이 우리 영토를 뺏어갔다. 그냥 나토 확 가입해버리자. 더 적극적으로 가입 정책을 벌여. 하고 나토 가입 부스터를 밟았죠. 푸틴은 이에 또 한 번 위기감을 느꼈는데 그는 장고 끝에 마침내 2022년
계속 놔두면 우크라이나는 진짜 나토에 가입할 수도 있다. 안 되겠어. 이제는 우크라이나를 아예 밀어버리자. 그리고 칠러 정부를 수립하는 거야. 하고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야 만 것입니다. 물론 이건 대단한 모험이니 푸틴도 엄청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푸틴은 희망 회로를 돌릴 근거가 많았죠. 일단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군사 개입은 다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적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대침체로 타격을 입은 데다 2021년에는 아프간에서 미군도 철수하고 바이든의 리더십도 불안했습니다. 또한 유럽은 코로나 때문에 초인플레이션으로 허덕이는 중이니 우크라이나를 도울 여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희망을 보고 들어간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푸틴은 실시간으로 국가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내 부정부패도 해결 안 된 상태에서 빠르게만 밀어붙이려고 하루에 400km를 진격하겠다는 초현실적 목표를 강행한 결과 초반에 끝내는데 실패하고 현재 1년 넘게 고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철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이 사실상 확정이고 푸틴의 팍스 러시아는 물거품이 되니까 자 이제는 왜 러시아가 침공을 했고 물러나지 않는지를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물러나지 않는 건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더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지면 러시아는 아예 해체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사실 러시아는 하나의 러시아 공화국이 아닙니다. 러시아 연방이죠. 러시아 연방은 21개 공화국, 6개 연방 직할구 등 총 89개의 구성 주체로 이루어진 여러 집단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구성원이 많으니 당연히 여러 공화국은 러시아와 크고 작은 갈등이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러시아가 약해지면 독립을 외칠 공화국도 꽤 존재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전쟁에서 지면 이러한 연방의 통제력에 문제가 생기죠. 러시아가 지면 푸틴이 실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즉시 러시아에서는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혼란을 틈타 기회를 엿보던 많은 공화국들이 야 이거 우리가 독립할 기회다 떨어져 나가자 하고 독립을 선언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러시아 연방은 해체되고 순식간에 20개가량의 새 국가가 탄생하는 거죠. 그럼 러시아는 다시 재기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게 독립뿐만 아니라 그간 전쟁에 지출한 전비 그리고 서방의 경제 제재로 러시아는 경제도 크게 무너졌기 때문이죠. 청년들을 죄다 징집한 탓에 인력도 매우 부족하고 즉 지기라도 하면 러시아는 연방이 해체되고 다시 예전의 세력을 재건하기 매우 어려워질 확률이 큽니다. 아예 365가로 갈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포기를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번 전쟁 관련한 의문을 풀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쟁으로 확 바뀌어버린 이 세계의 질서이죠. 이 전쟁은 세계를 엄청나게 급변시켰습니다. 2차 대전 이후 70년간 이어온 세계 평화가 위기에 직면한 것이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우리가 살아온 시대는 역사상 보기 드문 평화기입니다. 양차 대전을 겪은 후 전쟁의 참혹함을 깨달은 세계는 UN 등을 창설해 평화 유지에 노력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번 전쟁으로 세계는 평화에 대한 믿음이 깨져버렸습니다. 특히 유럽 쪽이 충격을 받았죠. 유럽 입장에서는 유럽에서 가장 위협적인 또한 예전에는 소련으로 자신을 위협하던 세력인 러시아가 친유럽을 외치는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러시아는 이제 전쟁으로 팽창하려고 한다. 다시 옛 냉전 시대가 부활한 거야. 이제 평화는 물 건너간 것 같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중국이 대만 침공한 느낌과 살짝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위기감을 느끼고 안 되겠다. 안보 강화, 재무장을 실시한다. 하고 너도 나도 재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까지 재무장을 하고 있으니 매우 중대한 사태인 거고 그 결과 미국, 유럽 대 중국, 러시아가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도 가시화되는 등 세계는 슬슬 대립각이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재기 불능의 타격을 입고 당분간은 위험도가 그나마 작아질 것이니 그러나 최악은 러시아가 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계는 정말 힘들어지는 게 푸틴이 침략 전쟁을 일으키고도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면 이걸 본 세계의 독재 국가들은 푸틴이 이겼네? 야 전쟁으로 문제 해결 쌉 가능이네. 우리 좀 더 과감해져서 적극적으로 전쟁 일으키자고 하고 전쟁을 통한 갈등 해결이 세계에 만연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천문학적인 돈을 썼는데도 지게 되는 것이니 미국의 위신은 치명타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미국의 권위가 약해졌을 때 반미 국가들이 충돌을 더 과감하게 일으켰습니다. 가뜩이나 미국도 최전성기 때보다는 쇠락했다는 평가를 받으니 타격은 더 클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러시아가 이긴다면 우리나라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승리한다? 그럼 중국이 그걸 보고 러시아가 이겼다 해. 그럼 우리도 대만 침공해도 승리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해? 들어가자 해. 하고 대만 침공에 자신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군이 개입하게 되고 한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 역시 즉각 투입될 수도 있는 만큼 대한민국까지 신냉전의 한복판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는 매우 아찔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러시아같이 큰 나라가 사고를 쳐버리면 전 세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온 세계가 이 전쟁으로 대립각이 날이 서버렸으니 말이죠. 그래도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대한 평화적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세계가 서로 으르렁대지 말고 공존과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서 더 긴 평화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상은 러시아 지정학 아틀라스라는 책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년 넘게 안 끝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 전쟁은 세계 질서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평화 시대는 저물고 전문가들은 세계가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시작점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인즉 우크라이나 전쟁을 잘 파악한다면 다가온 새로운 시대에서 보다 지혜롭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도 되죠. 특히 이 전쟁은 우리나라와도 안보적 관련이 큰 만큼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책 러시아 지정학 아틀라스는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직관적이고 확실하게 도움을 줍니다. 이 책은 줄글책이 아닌 인포그래픽적 지도 도판 느낌의 상세한 설명을 첨가한 구성입니다. 그만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자원, 분쟁, 역사 등 모든 걸 총망라한 내용을 바로 딱 알 수 있어서 확실하게 현 전쟁의 A to G를 섭렵할 수 있게 해주죠. 개인적으로도 직관적이고 확실한 그래픽 덕에 머릿속에 지도가 딱 입력되어서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책은 또한 굴지의 신문사 르몽드의 세계적인 인포그래픽 팀 전문가들이 제작하여 신뢰성은 말할 것도 없죠. 제 영상을 통해서 약간의 해설을 들으신 뒤 바로 이 책을 통해 현 전쟁을 낱낱이 파악하면 이해관계가 뒤얽힌 냉혹한 국제질서 속에서 개인이 슬기롭게 살아남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별별 역사였습니다.